자, 5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보기 중 금융투자회사의 재산상 이익 수령 및 제공이 가능한 경우로만 모두 묶인 것. 이거 머리 아파요. 이거 머리 아파요. 이거 좀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좀 머리 먼저 정리해야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자, 그 금융투자회사의 직원이 이제 고객한테 뭐 어떤 향응을 받거나 무슨 경제적 이익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뭔가 주고받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요런 행위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요걸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향응을 받거나 경제적 이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부정행위가 되는 거지. 근데 요런 행위는 재산상의 이익으로 보지 않는 게 있어요. 재산상 이익으로 보지 않는 경우 이익이 아니야. 이건 봐줘. 이런 건 봐줘요. 이런 거 주고받는 거는 그냥 봐줘요. 뇌물로 인정 안 하고. 쉽게 말해서 뇌물로 안 보고 그냥 봐줘요. 이런 거는. 일상적으로 그럴 수 있다 하는 걸로 봐줘요. 이게 뭐냐면 첫 번째가 중요해요. 3만 원 이하의 물품. 그 다음에 3만 원 이하의 뭐가 있어요? 식사. 밥 먹는 거. 이렇게 3만 원 이하로 얻어 먹어야 돼. 뭐 얻어 먹어도. 식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품권. 그 다음에 쿠폰. 마일리지, 뭐 이 기타 등등. 요즘에 뭐 희한한 것들 많아요. 그러니까 상품권도 그 교재에서는 신유형 상품권이 있어요. 신유형 새로운 유형의 상품권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상품권도 뭐 옛날에 구두 상품권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백화점 상품권 이 정도가 아니라 뭐 신기한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여긴 보지만 기프티콘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실제로 종이도 없고 뭐 이게 SNS를 통해서 띡 하고 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그런 거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3만 원 이하는 괜찮다 이겁니다. 3만 원 이하는. 그래서 이게 포인트나 마일리지 다 여기 들어간 쿠폰, 포인트, 마일리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가 그래도 그 예의를 아는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20만 원 이하의 경조사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조비. 그러니까 이제 축의금. 20만 원 이하의 축의금, 그 다음에 이제 부조금, 어디 이제 고인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을 때 부조할 때 뭐 20만 원 이하로 하는 거, 이 정도는 봐준다는 거죠. 조화나, 그 다음에 꽃 조화 말고 뭐 화환, 이런 것들은 봐준다 이거예요. 이거는 재산상 이익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고, 세 번째는 이런 유형이 많이 나오니까 이거 한꺼번에 정리하세요. 다음에 나올 때 이거 안 할 테니까 잘 하셔야 돼요. 근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나 설명의 비용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게 얼마인지 금액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그런 비용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불특정 다수예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거예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뭐 세미나 등의 경비인데 정확하게 그 경비가 추정되지 않은 그런 경비 이런 거예요. 근데 만약에 대상이 특정되면 그거 아니에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거 요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좀 특별한 게 있는데 이거 좀 중요해요. 이게 되게 헷갈려요. 이게 물론 이것도 중요해요. 3만 원 이하 20만 원 이하 이것도 중요한데 이것도 좀 조금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사용 범위가 제한된 사용 범위가 제한돼 있어요. 어떤 식으로 제한돼 있냐면 문화활동, 그러니까 뭐냐면 뭐 공연이라든지 관람이라든지 책 구입이라든지 음반 구입이라든지 이런 데만 쓸 수 있는 상품권. 그러니까 상품권이라고 해도 어떤 상품권이라면 상호 범위가 제한된 문화활동 상품권, 문화활동에만 쓸 수 있는 상품권. 요거는 금액에 상관없이 특정한 범위로만 사용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그런 상품권의 경우에는 이거는 재산상 이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공받아도. 대표적인 게 여기다 문화활동의 대표적인 게 공연 같은 거예요. 공연, 도서 구입, 음반, 레코드죠. 이런 것들 구입을 위한 구입에 한정되어 있는 그런 상품권, 이런 거는 받아도 재산상 이익을 취한 거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복적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거 한 번 정리하고 꼭 끝내버리셔야 됩니다. 나올 때마다 머리 아프고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 재산상의 이익 수령 제공이 가능한 거, 괜찮은 거 물어보는 거예요. 괜찮은 거. 자, 기억은요. 경제적 가치가 5만 원인 기프티콘, 5만 원은 3만 원 이하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안 돼. 이건 재산상 이익이 재산상 이익이에요. 이건 향응 받은 거예요. 이건 뇌물이에요, 일종의. 근데 이건 안 되고,
니은 도서 음반 구입으로 한정된 상품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용 범위가 한정된 거, 이렇게 제한된 거, 한정된 거, 여기에 속하는 거니까 이거 맞아요. 이거는 재산상의 이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령해도 돼요. 그 다음에 거래 상대방만 참석하는, 그러니까 이건 상대가 특정돼 있잖아요. 불특정이 아니죠. 특정돼 있는 이런 비용 이렇게 됐으니까 이건 안 돼. 그 다음에 10만 원 상당의 화환이 20만 원 이하는 괜찮죠? 그러니까 이거 돼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돼. 이거 두 개. 그러니까 니은하고 리을은 돼. 니은하고 리을 되니까 니은 리을 어디 있어요? 3번이죠. 그죠? 3번이 정답이에요. 이런 유형, 미형, 이런 비슷한 유형 많이 언급되니까 꼭 알아놓으셔야 돼요. 이거 한 번으로 정리합니다. 자, 다음에 53번 보겠습니다. 금융투자업자와 금융소비자 사이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이해상충 사례로서 과당매매를 판단하는 기준. 이 과당매매 판단 기준도 조금 어렵긴 해. 어려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일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액. 그러니까 수수료를 너무 많아. 너무 지나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산에 비해서 너무 거래 수수료를 많이 떼었어. 그러면 너무 많이 거래한 거죠. 과당매매 한 거죠. 그러니까 샀다 팔았다 너무 한 거예요. 그건 증권사만 좋은 거죠. 그냥 증권사만 계속 수수료 떼니까. 그러니까 수수료 총액이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너무 많아. 그러면 이거 과당매매죠. 두 번째, 개별 매매 거래 시 권유 내용의 타당성. 권유할 때 너무 지나치게 자주 거래할 수 있도록 권유 내용이 좀 그래요. 그러면 과당매매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일반 투자자의 수익률 등 해당 거래에 따른 금전적 결과를 보고 과당매매인지 아닌지를 판정하지는 않습니다. 결과가 좋다고 해서 과당매매고 결과가 안 좋다고 해서 과당매매가 아니고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3번이 기준이 아닙니다. 4번, 일반 투자자의 재산 상태 및 투자 목적의 적합성을 봤을 때 이건 과당매매다, 이런 식으로 판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4번 맞아요. 지금 여기서 하나 빠진 게 있는데, 하나 빠진 게 뭐냐면 이 사람이 거래를 하면서 위험에 대한 그 이해를 하고 있는지, 위험에 대한 이해 여부도 여기 들어가요. 위험 이해 여부. 그냥 간단하게 위험에 대한 이해 여부. 요것도 과당매매인지 아닌지 판정할 때 들어가는 기준이에요. 하나, 둘, 셋에 요거 하나 더 추가해서 여기 들어간다.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3번이 아니라는 거 확인하고 여기 하나 더 추가된다 정도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3번 봤고요. 54번 보겠습니다. 이거 지워야죠. 자, 보기는 내부 통제 기준 위반 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나열된 것. 이거 1회 시험에 이거 있었어요. 1회 시험에 있어서 제가 언급을 했는데 이거 그냥 가볍게 보겠습니다. 자, 준법 감실의 인면 사실을 금융위에 보고해야 되거든요. 보고 안 하면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요거예요. 2천만 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준법 감시인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를 겸직했어요. 겸직 의무 위반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그 다음에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주 내부 통제 기준 자체가 없어요. 이건 큰 거거든요. 이건 1억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그래서 2천, 3천, 1억이에요. 그래서 2천, 3천, 1억 원이니까 1번이 답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봤고요. 그 다음 문제 보죠. 55번, 상품 판매 이후의 단계에 금융소비자 보호조치 중 자료열람 요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거래가 뭔가 자료열람에 대한 요구권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 한번 보죠. 1번, 자료열람 요구권은 금융소비자에게 부여된 권리로서 금융회사가 기록, 유지, 관리하는 자료에 대한 열람, 제공, 천취를 요구할 수 있어요. 아주 일반적인 권리죠. 2번, 금융상품 판매업자는 열람을 요구받은 경우 해당 자료 유형에 따라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이런 거 보세요. 10일 이내 금융소비자가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맞습니다. 10일 이내 이런 거 바꾸니까 좀 주목해서 봐놓으세요. 그 다음에 3번, 금융소비자가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자료 열람을 요구할 경우 금융상품 판매업자는 이유를 불문, 이거 키워드죠. 이유를 불문하고 무조건 열람하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요게 틀렸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열람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이 자료 열람이 금융회사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잖아요. 금융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한다든지, 그 다음에 그래서 열람이 부적절하다든지, 그러니까 영업비밀과 관련돼서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등의 어떤 부적절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어요. 열람을 제한할 수도 있고 열람 못해 하고 거절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열람하게 해야 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4번, 금융상품 판매업자는 금융소비자의 자료열람권 행사로 발생한 수수료를
금융소비자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비용이 발생하면 그 소비자에게 수수료 달라고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56번 보겠습니다. 보기 중 순자본 비율 산정 시 총 위험액에 포함되는 위험액 뭐냐? 이것도 우리 1회 때 했던 거예요.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운영위험, 시장위험, 신용위험 이 세 개를 더하면 총위험입니다. 자, 그래서 기억, 리을, 미음이니까 3번이 답이네요. 자, 57번 봅니다. 특수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가 펀드입니다. 그러니까 특수한 형태의 펀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구합니다. 1번 모자형 펀드는 집합투자기구, 자펀드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모펀드가 취득하는 구조다. 이게 틀린 거예요. 이게 거꾸로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거리가 먼 것 구하는 거니까 1번이 답이에요. 그냥 바로. 이게 잘 보세요. 모펀드라는 게 있어요. 모펀드가 큰 게 있고 모펀드 아래 자펀드들이 쭉 있는 구조가 모자형 펀드예요. 이게 자펀드예요. 자펀드 이런 식으로 자펀드가 있는 거예요. 자펀드가 쭉 있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하는 사람은 자펀드만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자는 자펀드만 투자하는 거고 자펀드가 모펀드를 취득하는 구조예요. 자펀드가 모펀드를 취득하는 거지. 모펀드가 자펀드를 취득한다 그러면 안 돼.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펀드를 자펀드가 취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법적인 요건 몇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모펀드와 자펀드는 같은 회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집합투자업자가 같아야 돼요. 펀드 회사가 같은 펀드 회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펀드가 모펀드를 취득할 수 없어요. 다른 펀드가 모펀드를 취득할 수 없어요. 없고 그리고 자펀드는 모펀드만 취득하지 다른 펀드를 취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모자형 펀드가 만약에 한 문제 단독 문제로 나온다든가 그렇게 되면 그 요건 같은 거 그런 게 중요한데 자펀드가 모펀드를 취득하는 구조다. 모펀드와 자펀드는 집합투자업자가 같아야 된다. 그리고 다른 펀드는 모펀드를 취득할 수 없다.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이제 있는데 여기 1번은 이제 틀린 거고 2번 환매 금지형 펀드는 원칙상 펀드 증권을 그러니까 증권을 추가로 발행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단위형이라고 그래요. 단위형으로 발행해야 돼요. 환매 금지형은 폐쇄형 펀드라고도 하거든요. 폐쇄형 펀드는 단위형 펀드로 발행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 다음에 3번 펀드 자산 총액의 20%를 초과하여 시장성 없는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펀드는 환매 금지형 펀드로 설립해야 된다. 이것도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환매 금지형 펀드를 폐쇄형 펀드라고 그래요. 환매 금지형을 다른 말로 폐쇄형이라고도 그래요. 같은 거예요. 폐쇄형 펀드를 만드는 경우는 첫 번째 부동산 펀드, 특별자산 펀드, 그 다음에 혼합자산 펀드는 당연히 폐쇄형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존속기간이 정해진 펀드도 폐쇄형으로 만드는데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여기서처럼 펀드 자산 총액의 20% 초과하여 시장성 없는 자산에 투자한다. 시장성 없는 자산에 투자한다. 그러면 폐쇄형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도 맞는 거죠. 4번 같은 펀드에서 판매 보수의 차이로 인해 기준 가격이 다르거나 판매 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뭐라고 그러냐면 종류형 펀드라고 그래요. 종류형이란 말보다 종류형이라는 말을 쓰면 잘 못 알아들어요. 클래스 펀드라고 그러면 더 잘 알아들어요. 클래스 펀드 같은 겁니다. 클래스 펀드가. 그래서 클래스 펀드는 A 클래스, B 클래스 해가지고 뭐 인터넷에서 팔면 E 클래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 수수료와 보수 체계가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4번 맞습니다. 자, 58번 보겠습니다. 자, 집합투자업자의 의결권 행사 및 공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거, 틀린 것 고릅니다. 자, 1번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이익보호를 위해 집합투자 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충실하게 행사해줘야 돼요. 원칙이죠. 2번 집합투자업자는 제3자와의 계약에 의해 의결권을 교차 행사하면 안 되죠. 이중으로 그렇게 행사하면 안 되겠죠. 교차 행사 안 됩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고 3번 금융위는 집합투자업자가 의결권 행사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주식의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페널티입니다. 4번 동일 종목 동일법인 발행증권 계열사 발행증권 투자한도 규정을 위반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4번까지 확인했고요. 다음 문제 59번 보겠습니다. 투자회사 위탁을 받아 투자회사의 주식을 발행 및 명의개서, 투자회사 재산의 계산 등에 관한 업무를 영위하는 자로 가장 적절한 것.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 문제에서 해당 부분이 투자회사라고 돼 있죠. 투자회사는 회사형이죠. 투자회사는 기본적으로 그 펀드를 만들 때 투자회사 형태로 만들면 서류상 회사로 만드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서류상 회사예요. 서류상 회사를 우리가 영어로 페이퍼 컴퍼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페이퍼 컴퍼니의 경우엔 임직원이 없어요. 상근 임직원이. 물론 임원은 있죠. 당연히 등기사 있는데 상근 임직원이 없단 말이에요. 상근 임직원이 없으니까 이래서 뭐 배당금 수령이라든지 주주총회 통지건이라든지 통지 업무라든지 이런 업무를 할 데가 없어요. 할 데가 없으니까 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걸 외부에 맡기는데 이때 맡기는 회사가 일반 사무관리회사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무관리회사가 바로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주식 발행 명의개서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무관리회사가 해당 부분이다. 이렇게 알아놓으세요. 자, 그래서 59번 봤고요. 나머지는 됐습니다.